안녕하십니까. 증시역대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효석 이사님 오신 김에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붙잡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생각도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다 그러셔서 들어보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걸 붙잡고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듣기 위해서 자리를 했습니다. 자, 투자 인사이트 우리 이효석 엄라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최근 시장이 저는 느끼기에는 뱅크런 사태 이후에 시장이 두 패로 쫙 쪼개졌다.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침체론자는 더 침체로 갔고, 상승론자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되게 뭐랄까 어떤 측면에 거의 아니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긍정적으로 가 있고 패가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참 혼돈스러운데 과연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지 한 2년 정도 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나와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애널리스트 할 때처럼 계속 뭔가 막 시장에 대해서 뭔가 그 코스피는 2600에서 얼마야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굳이 나는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쭈뼛쭈뼛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 아니면 이 돈을 받고 팔아볼까? 나의 생각을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 생각은 내 생각을 돈을 주고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도 자주 자기의 생각을 그냥 공짜로 내주는데 내 생각 듣겠다고 돈 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대신에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거는 저의 가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앉혀놓고 과외하듯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서 스터디원을 모집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정체성을 찾은 거죠. 저는 설명해 드리고 교육하는 걸로 파는 사람이지 나의 뷰를 파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생각은 그냥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전에는 약간 이거 숨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말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냥 투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첨예하게 갈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는 빅콜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콜을 여러 번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월 17일 날 제가 이제 SVB 사태가 가장 심각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네 할 때 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계속 진행됐던 양적 긴축이 명백한 후퇴가 있었고요. 명백한 후퇴가 있었죠. 총자산이 좀 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헤지펀드를 해본 입장에서 공매도를 해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공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어. 더 이상 호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 호재가 끝났어요.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면 그 이상의 호재는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7일 날인가 19일 날인가 그때는 제가 잠깐만 미국 분위기 좀 이상한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3개월물하고 1개월물 금리가 왜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 부채 한도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한 3주 정도 딱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는 이제 부채 한도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CDS 프리미엄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CDS에 폭등했다가 이제 다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망하네 안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거냐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제가 그전에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 말할 때도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too serious to fail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too big이 아니고 그냥 너무 심각해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되면요, 이거는 too serious 아닐까. 근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만약에 정말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인들의 문제고 바이든은 재선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미국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랑 패권의 싸움을 하고 있네 어쩌네 얘기 나오는데 이런 그 약점을
보여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건 문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부채 한도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네.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좀 약간 다시 펀더멘탈로 돌아가서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을 놓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두 개 다 이제 피크아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뭐 6월 달 지표가 나오는 7월 달까지는 뭐 걱정을 1도 안 해도 된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때는 또 다시 피크아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또 피크아웃이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라는 생각에 대한 피크아웃이 6월 달에 나올 것 6월 달 지표가 나오는 7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내려온 지 지금 한 1년 됐죠. 네. 처음에는 설마 내려오겠어? 했는데 지금은 내려가지. 이제 뭐 주거비도 내려가 다 내려가는 거야. 거의 이제 확신의 단계에 이르는 것 같고요. 네네. 이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가는 시점이 이제 6월달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냐면 아마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멈추는 지점이 2% 아래일까 그 위여서 우리가 목표를 바꿔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여름에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시장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네. 어쩌면 부채 한도보다 좀 더 큰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5월이니까. 네. 아직 2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약간 좀 뒤로 밀어놓는다면 한 3달 뒤로 밀어놓는다면 그러면 경기 침체 말이 너무 다르죠. 온다는 분이 있고 안 온다는 분이 있고 저는 약간 좀 온다는 쪽인데 네. 그러면 뭐가 다르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네. 이 자체가 경기를 너무 망가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안 좋아져요. 너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을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온다라는 쪽은 그래도 아직 안 왔는데요. 고용지표 너무 튼튼한데요. 소비도 여력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GDP 망가지려면 너 멀었는데요. 이거거든요. 전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뽑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은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둘 다 맞는 얘기라고 하니까 어떤 질문으로 바꿔야 되냐면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게 가을 이전일까? 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아요. 네.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을 이전에 경기 침체가 구체화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표된 고용지표 중에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흑인의 실업률이에요. 흑인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입니다. 네. 원래 20년 전에는 흑인과 백인의 실업률 차이가 10% 차이 났어요. 예. 지금 붙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화이트 칼라 리세션 그리고 소위 말하는 블루 칼라들의 일자리가 너무 많아지면서 흑인들도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하려고만 하면은 자리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라는 시나리오를 쓰기가 적어도 가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를 해보면 미국의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네. 틀렸다.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 시장 틀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왜 틀렸냐, 뭐가 틀렸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월 달부터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에 대한 시나리오는 9월 달부터 차근차근 한 달에 25bp씩 인하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네. 질서가 없든가 금리 인하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러면 질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여름부터 갑자기 소비가 급감하고 실업률이 급등해서 뭐 4.5%까지 한 방에 올라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질서 있는 금리 인하는 없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그냥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그때까지는 확인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는 그러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기가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아서 금리를 유지해도 될 것 같아라는 상황이라면 저는 주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부채 한도에 대한 그 우려가 피크아웃이 되는 시점이 아마 오늘 내일 며칠 상간일 건데. 그 시점에서 이제 문제가 된 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려의 피크아웃이 지나고 주가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은행권들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은행들은 계속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고 그럼 얘네는 예대 마진이 너무 빠지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지역은행발로 대출이 줄거나 지역은행은 계속해서 합병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시장을 짓누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역은행은 계속 망할 것 같고요. 몇 개 더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나 지역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페이드아웃 됐다고 생각해요. 네. 언제부터 페이드아웃 됐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페이드아웃이에요. 네네. 그 이상의 영향력이 없어요. 네. 시장에. 그러니까 핀비즈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핀비즈에서 지역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은행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네. 이것이 S&P 500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네. 저도 최근에 핀비즈를 한번 천천히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차지하는 몫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3M 같은 회사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안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은행하고 은행 섹터 다 합쳐도 빅테크 하나를 채울 수가 없는 정도 사이즈니까 야, 우리가 JP모건 대단하다고 하는데 시장은 정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테크 그럼요. 중심으로 세상은 다 바뀌었구나. 그럼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기본적으로 5.0%의 기준, 5.0에서 5.25의 기준금리니까 최근에 러셀 2000들 어려운 것처럼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은 계속 다 어렵지 않을까요?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는 역시나 테크나 빅테크 이런 쪽 중심으로 생각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빅테크가 더 간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 막 크게 흔들리기에는 악재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악재가 커질 수 있는 거는 제가 다음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는 여름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자. 8월 달에. 근데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안도 랠리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짧은 콜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스몰 콜입니다. 빅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피크아웃 인플레 피크아웃이라는 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 없다. 근데 왜 전년 대비로 따져 보면 6월 달까지 급속하게 내려갈 거니까. 근데 그거 지났는데도 더 이상 안 떨어져서 그때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왜 2%가 목표가 돼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아마도 그냥 3%로 바꾸는 게 어때?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약간 뭐라 그럴까 고집스럽게 우리는 2% 타겟팅이야 라고 주장하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여름에는 네. 이제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와 실업률을 보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말한 것처럼 예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을 침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과열 수준에 가까운 쪽으로 과열이 시켜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시중에 너무 많이 푼 돈. 맞아요. 네. 그 실업률이 낮은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 지난번에 2020년 실업률이 한 100년 차트에서 가장 단기간에 많이 튀었죠. 그렇죠. 코로나 때. 2,400만 명이 잘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이 반대급부인 거예요. IT도 보니까 너무 많이 팔려서 반대급부로 지금 안 팔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 상황이 아니라 앞선 어떤 식으로도 이제 수요든 뭐든 앞서서 코로나 때 비정상적인 상황을 메꾸는 과정들 네.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하나도 안 읽어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미가 없고 그쵸. 언젠가는 되긴 하겠으나. 네. 그러니까 뭐 비율을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워낙 비만이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때려도 아프지가 않은 거죠. 안에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미국의 개인들도 돈이 너무 많고 고용시장도 너무 좋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그 심하게 경기를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건데 네.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도 안 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계속되면은 결국엔 영향이 있겠죠. 네네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장단기 금리차 뭐 그러니까 경기 침체 와 안 와? 너 경기 침체파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언제 올 것 같아? 아니 9월 달까지 올 것 같아? 8월 달까지 올 것 같아?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그렇군요.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진짜 연준이 과연 언제 행동할까요? 꺾는 행동. 그러니까 자신과 지금 했던 발언과 이것과 다른 행동을 과연 어떤 시그널, 뭐 여지껏 알려진 뭐 고용일까? 어떤 시그널이 연준을 움직이게 할까요? 뭐 경기 침체가 됐다. 이거는 명백하게 경기 침체다라는 게 돼야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실험. 왜냐하면 물가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물가는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가정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가능하면은 길게 좀 가려고 하겠죠. 예. 금리를 고공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은 결국은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최소 4%에서 4.5%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 3.4%면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노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업률이 그냥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실업률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빼고라는 거잖아요.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다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까지 신경 쓸 건 없고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경제에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실업률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베이컨시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몇 명이나 얼마나 많냐 이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인자 수랑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이렇게 1.6배나 일자리가 많은 적이 없었어요. 과거의 미국 역사에. 네. 원래 이제 일 근처에 있는 게 맞잖아요. 네네. 일자리랑 일하고 싶은 사람 비슷해야 뭐 이게 균형을 맞추면서 갔는데 지금은 2에서부터 좀 내려와가지고 1.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고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겠죠. 근데 가을까지 올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업률이 그렇게 낮게 형성되는 저는 두 가지가 주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자료 분석이 그런 분들에 비해서 이제 부족해서 그냥 제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돌려보면 일단 이민자가 없다라는 것 맞아요.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베이비 은퇴자. 부모세다 은퇴자들이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럴 맞아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한국 상황으로 와서 노인 빈곤이 있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는 건 이들이 돈이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JP 모건의 다이머 회장님이 얼마 전에 연례 서한에서도 썼던 게 굉장히 그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근데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 줄 모르겠다. 아니 왜냐면 우리 지금 은행의 예금이 너무 많다. 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리우칼시칼에도 4천억 불이 더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소비가 줄어들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들 때문에 지금 미국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가가 지난 10년간 2008년 이후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을 거기다 박아놨으니까 그렇죠. 퇴직연금이 분명히 늘어났을 거고. 맞아요. 예를 들어 1억 박아놨으면 2억 이상 됐을 거고 2억 박아놨으면 4억 이상 됐을 테니 이제 그걸 뺐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맞아요. 네. 또 하나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하면서 또 이제 한 몇 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 또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사람들이 퇴직하기에는 몇 달치 가지고는 퇴직 죽어도 못할 것 같고 결국 401k가 범인이 아닐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거 401k가 범인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생각도 요즘에 해보는 게 얼마 전에 중국의 FDI가 미국을 그러니까 미국의 FDI가 중국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돈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다 미국 가서 공장 짓잖아요. 네. 그럼 없던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 경제를 지금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약간 내피셜이긴 한데 네. 야 얘네들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무기 비축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체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주식이에요. 결국 경제고,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를 세게 하는데도 망가지지 않을 만큼 얘네들이 비축해놨나? 네. 이런 생각까지 요새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바이든의 IRA법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쪽쪽 우리 걸 빨아먹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골수를 빨아서 자기네한테 심어놓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되게 불만인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바이든이 인기 없네. 우리 거 쪽쪽 빨아가는데 쟤네들 잘 모르는 모양이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가 굳이 거기에 2차 전지 공장 지을 이유가 없고. 그렇죠. 반도체 공장 지을 TSMC도 거기 반도체 공장 지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도 협박을 그렇죠. 하니까 옛날 부모님 말투가 나오네. 네. 협박을 하니까 결국 그쵸.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바이든이 지금 역대 최저의 실업률과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동시에 받고 있는 놀랍죠. 네네 이상적인 대통령이죠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 주머니가 털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그동안 깔아왔던 예상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결국은 또 따져보면 양적 완화와 총통화의 증가가 만들어내는 현상. 좀 그쵸. 신기한 기존의 이제 우리가 맞아요. 경제 그 예측 그 뭐랄까 경제를 보는 눈이 다 잘 안 맞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얘기를 설명할 때 제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비유가 이제 RW스타라고 중립금리인데 네. 금융시장을 위한 중립금리는 따로 있다. 라는 이제 뉴욕 연준의 주장. 실물 시장에서의 금리는 우리가 맨날 보는 금리는 연준 금리 언제 내려요 이런데 이 금리랑 사실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금리는 따로 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작년 말부터 이제 영란은행이랑 우리나라랑 연준에서 했던 행동이죠. 금리를 올려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중 메인 스트리트를 위한 금리는 올려요. 근데 그 금융시장을 위한 금리. 금융시장이 망가져서 큰일 나. 네. 그럼 일단 돈을 푸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다른 거예요. 얘네 네, 둘이는. 네. 따로 노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주가를 보면 메인 스트리트와 월 스트리트의 괴리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얘를 위한 금리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금리는 올리더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어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인상적이죠. 금리는 물가는 이걸로 잡을 거예요. 네.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는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 돈을 또 풀 거예요. 살짝씩.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할 때 그 브레이크는 밟아요. 네. 근데 좀 뭐 너무 이게 차가 안 나가면 엑셀도 살짝씩 밟아주는 거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생각한 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금리를 실질 금리로 보면 사실 경제가 되게 활성화될 땐 실질 금리 마이너스면은 돈이 막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은행에 박아놓을 필요가 뭐 있어 하고 막 돌리니까 막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실질 금리 마이너스에서. 기준금리 5%대에도 실질금리 마이너스 아니야? 그 말씀하신 대로 월가는 지금 돈이 너무 많고 그렇죠. 5% 금리라고 해봐야 뭐 우리가 그동안에 뭐 활동하고 이렇게 벌어둔 거하고 감안해 보면 그 정도 금리 우리 별로 무섭지 않은데 뭐 이런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착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표적인 착시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GDP를 보면 우리가 몇 %씩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GDP의 사이즈를 한번 보면요. 코로나 저점 당시가 20조 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몇 조냐면 26.5조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저점 대비로는 얼마가 오른 거냐면 무려 35%가 성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GDP 자체가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몇 조죠? 20조에서 26.5조니까 6.5조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사이즈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국의 GDP로 계산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발라내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착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의 실적도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주가는 그럼 인플레이션에 반영 안 되나요? 주가도 똑같이 돈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지?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명목으로는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국의 GDP가 올라가는 거 나오잖아요. 10%까지 나왔죠 다시 최근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영국은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10%예요. 네. 근데 어떻게 명목이 빠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여러 가지 착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네. 그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웬만하면 오르는 거예요. 네. 빠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신 얘기 있습니까? 네, 각도기 TV에 엄청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그 질문 주셨던 거를 저도 집에 가면서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경제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혹시나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저도 늘 생각하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좀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이효석 그 이사님이 굉장히 그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훨씬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구축하실 수 있으시리라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효석 이사님과 함께 우리 12살 경제 놀이터에 대한 책과 그다음 어떻게 경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우리가 혼돈과 데이터의 어떤 뭐랄까 데이터 읽기 어려운 속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업라이즈의 이효석 인사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